안녕하십니까. 시험을 꼭 봐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 효과가 좋습니다. 왜 틀리냐를 알게 되니까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꼭 그 연습이니까. 자, 오늘은 주소부터 법인까지입니다. 물론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는 내일도 한 대여섯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모르겠는데 내일도 문제가 들어 있어요. 비법인 사단이 워낙 판례들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뭐 다섯 문제, 여섯 문제 모르겠어요. 내일도 들어 있다. 일단 주소는 뭐 그렇게 오늘 뭐 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 민법이 명문으로 실질주의와 복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근데 객관주의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해석상 의사주의가 아니고 객관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통설이 인정하는 거지. 그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뭐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지는 않아요. 객관주의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인 요건으로 주소를 정하는 거거든. 예컨대 뭐 가신의 재단이 있는 곳. 그러니까 집성촌 같은데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우리 옆마을에 보면은 송씨 마을이 있었고 제가 살던 마을도 전주이시 마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주이시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아. 우리 동네에 전주이시가 아닌 사람이 딱 세 집밖에 없어서 67가구 중에. 그러니까 막 자기들 거는 집성촌이니까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삼촌이고 이래가지고 어릴 때 막 싸우고 하면은 맨날 그 사람들이 저거 족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맨날 내 구박을 받아가지고. 근데 집성촌이 보면 이제 딱 제사도 지내고 제시라 그래. 제시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 제사도 지내고. 그러니까 가신의 재단이 있는 그런 곳을 일률적으로 주소로 하는 이게 객관주의야. 우리 민법에 어디에도 그런 근거 규정이 없잖아요. 그런 거로 볼 적에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의사주의는 아니다라는 거죠. 의사주의가 되려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주소를 정하려면은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 어디로 주소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잖아. 그런 거로 볼 적에 해석상 객관주의로 해석된다. 그 다음에 가주소와 관련해서는 가주소라는 게 어느 행위에 대해서만, 그죠? 어떤 오늘 계약을 맺는다. 오늘 지문도 있었지만 오늘 계약을 맺을 적에 내가 이 계약에 대해서만 계약서에다가 내가 가진 원래의 주소가 아닌 거죠. 다른 쪽을 주소로 적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계약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이 가주소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당의 모든이 아니고 당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뭐 주소는 뭐 그 정도로 그냥 해도 될 겁니다. 그다음 기출 문제에 거소를 주소로 본다라는 두 가지 사유 있죠. 뭐 그런 거 조문할 그럼 주소는 혹시 나오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여기서 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본서에서 부재와 실종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종래의 주소를 떠나가지고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살아있다고 보고 재산만 관리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재산관리제도예요. 언제까지 살아있다고 보고 재산만 관리해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떤 경우 요건 하에서는 이제 법원에 하여 실종 선고 심판이 내려져 가지고 사망을 간주해 가지고 잔존 배우자 재혼의 길도 열어주고 상속도 시키 가지고, 그죠? 뭐 평생 그 재산을 썩게 놔둘 수는 없잖아. 그래가 뭐 자식들이 상속해 가지고 사업을 하든 생활비로 쓰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이게 바로 실종 선고입니다. 조문은 뭐 그렇게 22조부터 총 29조까지 밖에 없어. 실종 선고 조문은 26조부터 29조까지, 그죠? 그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7조부터 29조까지인가? 뭐 그거밖에 없고 27조부터는 27, 8, 9, 27, 8, 9
이 세 조문이 실종 선고 조문이고 22, 3, 4, 5, 6조까지 그죠? 일단 여러분 알잖아. 제가 기본 강의할 말씀드린 비율을 말씀드렸잖아. 오늘날 출제 비율이 판례가 압도적이죠. 판례가 시험에 따라 조금은 다른데 그러니까 어떤 시험은 판례가 한 60% 나오는 시험도 있고 조문이 좀 많이 나오고 어떤 시험은 아예 판례가 80% 나오는 시험도 있고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한 판례가 70% 정도 나온다. 나머지 30%나 시험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나머지 한 20, 30%는 결국 조문입니다. 결국. 이제 가끔 가다가 일부가 이제 조문도 판례도 아닌 거죠. 이런 이론적인 게 이제 조금은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험 범위로 삼는 게 민법 총칙인데 민법 총칙 1조부터 184조까지 있는데 이제 관련 조문들도 있거든. 관련 조문들도 그러면 한 200조 정도 꽤 될 겁니다. 조문이. 그거는 법인에 가면은 시험에 전혀 관계없는 조문도 몇 개 있긴 있어. 그렇지만 그런 거 일부를 빼고는 조문은 일단 알아야 돼. 조문은.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얼마나 아느냐가 우리 관건 아닙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재재산관리조도 조문 22조, 25개 조문인가요? 이 5개 조문은 일단 알아둬야 됩니다. 조문은. 그 다음에 결국 판례. 근데 부재재산관리제도에서 판례 그러면 중요한 거 탁 머리에 최소한 5개는 떠올라야 돼. 머릿속으로. 책을 안 보고도 5개 정도는 떠올라야 돼. 중요한 핵심. 그 외에도 더 알아야 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5개다 이거야. 나머지들은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고 5가지가 뭐냐? 일단 부재자 재산관리 문제가 나왔을 적에 소고표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말이야. 소고표 없는 2가지를 꼭 알아야 돼. 판례가. 일단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았을 적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을 하죠. 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 법원이 선임 결정을 했잖아. 나중에 가서 살아 돌아온다든가 해가지고 선임 결정 취소를 법원이 하게 되면은 이 법원이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을 취소하게 되면 이 취소는 소고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또 하나 소고표가 없다라는 게 있어. 처분행위, 즉 재산관리인의 그 관리 행위보다 더 권한을 넘은 거 있죠. 관리의 범위를 그러니까 결국 처분행위를 말하는 거야. 이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법원이 허가를 해줬다가 나중에 그 허가 결정을 또 취소한 경우. 아까는 앞에 그 말한 거는 선임 결정의 취소.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의 취소, 그죠? 이번에 지금 말하는 건 처분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일단 해줬다가 그 허가해준 그 허가 결정 있죠? 요것의 취소. 좌우지간 둘 다 소고표가 없다라는 거야. 판례 이미. 근데 이 2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파생시켜서 판례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 소고표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재산관리인이 말이야. 막 법원의 허가를 얻어가 재산 처분행위 같은 거 막 했어. 그죠? 그 다음에 선임 결정이 시효됐어. 그럼 이전에 했던 저 처분행위들이 무효로 되나? 이런 것들이 바로 소고표가 없다는 거야. 없으니까 그대로 유효하다 이 말이야. 유효하기 때문에 상속인 같은 사람들도 재산관리인이 처분행위를 했으면 처분행위 효과를 그대로 받아. 자기 그 상속인 지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죠? 이 2가지 판례를 알면 여러 파생되는 그것이 사망 확인된 것이든 실종 선고가 났을 적에 실종기가 만료 후든 좌우지간 만료 전에 처분행위를 했던 다 유효합니다. 그게 바로 소고표가 없다라는 거와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2개만 알은 게 아니야. 여러 가지도 알은 거야. 그렇게 해서 갱료된 등기들을 다 추정력도 있고 자연인 파트에서 등기 추정은 딱 판례가 2가지밖에 없어. 어제 한 거 하나 있죠. 미성년자로부터 친권자에게로 이전 등기된 경우에도 비록 이해상반행위지만 추정력이 있다는 거하고 여기서 갱료된 등기들 있죠. 처분행위를 통해서 추정력이 있다는 거하고
자연인 파트에서 추정력은 원래 등기 추정력 문제는 물권법의 문제거든 원래. 근데 민총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야. 대리해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입증 책임에 관련해서. 그건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거 딱 두 가지. 추정력 인정된다. 등기 추정력은 대단히 강력한 효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돼 있으면 그만큼 유리해야지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추정력 있어야 등기된 사람이 유리해지잖아. 자기가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판례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제 알아야 될 중요 판례는 그럼 법원이 허가를 할 적에 꼭 사전 허가해야 되는가 이 말이야. 미리 허가를 해가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야. 근데 우리 판례는 기항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기항의 처분행위니까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가 먼저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나중에 법원이 허가를 해주는 거지. 이건 추인하는 방법이 된다 말이야. 결국 이것도 가능하다.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 세분하면 판례가 많지만 크게는 세 가지. 또 한 가지 더. 그럼 법원의 허가를 받았어. 법원 허가를 받았을 적에 아무렇게나 그러면 처분행위를 하면 되는가 이 말이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야. 반드시 부재자를 이해하는 쪽으로 처분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판례가 유명한 판례가 있잖아. 부재자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그죠? 그 사람 채무를 담배 주기 위하여 부재자 부동산에 저당권 같은 걸 설정해 주는 거. 이 부재자를 이해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것에는 법원의 비록 허가를 얻었지만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5개를 제가 최소한 알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법원이 선임한 게 아니라 부재자가 부재가 되기 전에 재산 처분권을 주놨고 부재됐어. 이거 은근슬쩍 틀리기 쉬워. 그러면 이 재산관리인이 처분행위를 할 적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가 없잖아. 이미 재산관리인이 부재자가 이미 처분권을 줬잖아. 이임했잖아 처분권을. 이거는 법원에 선임된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법원에 선임된 사람이 아니잖아. 부재자가 선임한 거지. 그러니까 부재자가 선임할 적에 처분까지 이미 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 거는. 또 세분화하면 판례들 제가 이제 크게 5가지 중요한 걸 말했지 세분화하면 판례들 많아요. 이외에도 만약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매각 허가를 해줬다면은 담보 설정할 때 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매각 팔아도 좋다라는 허가까지 해주는데 저당권 설정 같은 거 해주는 거는 파는 것까지는 아니잖아. 처분행위는 처분행위지만. 그럼 더 강력한 처분의 허락을 받았는데 담보 설정의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있냐 이거지. 없다. 응? 재산관리인이 선임됐다고 해서 만약 부재자가 돌아왔다. 부재자는 법률행위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말 있고요. 얘도 판례 많잖아. 부재자라는 개념은 법인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 또 아무리 오랫동안 돌아올 가망이 없어도 전화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또 부재자라고 볼 필요도 없다라는 것도 알면 좋고. 또 이 부재자 재산관리제는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대리편에 나오는 118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118조가 뭐냐 하면은 대리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그죠?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규정이야.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이용행위, 개량행위는 무제한은 아니고 그죠?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하고 이런 거는 이용행위니까 대리 목적인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법원의 허가 없이도. 그런 걸 넘는 행위를 할 적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거지. 부재재산관리는 조문 알고 방금 말한 이런 정도의 판례를 알고 있으면은 별로 틀릴 게 없을 거라. 어느 정도 정리됐죠? 어제 제가 시간이 너무 늦게까지 해가지고 일일이 적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기본 강의가 아니니까 말로써 딱딱 여러분들은 캐치를 해야 돼. 그
그 다음에 이제 실종 선고로 들어가게 되면은 실종 선고는 둘 다 자인이 둘 다 소고표가 있죠. 실종 선고도 소고표가 있고 오늘 선고한다고 오늘부터 사망 간주가 되나? 소급하잖아. 실종기가 말로시로 소고표가 있고 실종 선고의 취소도 소고표가 있고 그죠? 오늘 실종 선고가 가정법원에 취소된다고 해서 오늘부터 실종 선고가 없었던 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애초부터 실종 선고가 내려진 바가 없는 게 되잖아. 실종 선고는 둘 다 소고표가 있다. 부재재산 관리에서는 둘 다 소고표가 없다. 딱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두면은 오히려 여러분이 정리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실종 선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보통 실종, 특별시종. 뭐 기간 5년이고 1년이고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특별실종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인한실종과 관련해서 이게 마산 앞바다에 관한 판결이거든 이게. 잠수 장비를 착용한 사람들이 해녀들이 있어요 바닷가에는. 해녀들이 자연산을 채취하니까 그런 비싸게 팔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로 들어갔는데 부상하지 않아, 떠오르지 않아. 이게 과연 특별실종의 중에 하나인 인한실종에서 말하는 인한을 당한 때에 해당하느냐 이 말이야. 그럼 특별실종이죠. 1년이죠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인한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적 객관적 사태라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큰 홍수가 난다든가 하산이 폭발한다든가 이래가지고 행방불명이 돼야 돼. 생사불명이 돼야 돼. 외부적 사태잖아 다 그런 거. 지진, 홍수, 하산 폭발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는 스스로가 잠수했죠. 이건 외부적 사태가 아니야. 이런 거는. 외부적 객관적 사태가 아니야,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건 인한을 당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서 꼭 실종 선고 청구를 하고 싶으면 보통 실종을 해야 된다. 이거는 5년이 지나야 돼. 5년이 지나야 돼. 그 다음 실종 선고는 어차피 생존의 저명도, 사망의 저명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건데 이미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한 거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굳이 생존의 증명,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이미 사망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에게 또 실종 선고를 내릴 필요는 없는 거라는.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 판례가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와. 이게. 그 다음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어제 동시 사망 추정 같은 것도 상속 순위를 알아야 맞출 수가 있잖아. 근데 이게 민총만 시험을 보는 것도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상속 순위는 그냥 민법을 아무리 우리가 총칙만 공부하지만 법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기억해둬야 돼. 죽은 1순위는 죽은 사람을 우리는 비상속인이라 부르죠. 이 비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1순위야. 아들, 딸, 손자. 근데 이제 손자는 2촌이고 자식은 1촌이기 때문에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는 건 다 직계 비속이지만 뭐 정손자도 마찬가지고 hen 손자도 마찬가지야. 고손자도 마찬가지야. 다 직계 비속이 나지만 촌수가 가까운 쪽이 우선하거든. 근데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으면 자식이 상속받습니다. 손자 직계 비속. 2순위는 존속. 직계 비속이 없다면은 이제 부모, 할아버지, 부모도 없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순위가 형제 자매입니다. 직계 존속도 없다. 그러면 형제 자매가 상속을 하는. 마지막에 이제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러면 이제 사촌 이내 반계일족이야. 사촌 이내의 반계일족. 직계라고 하는 거는 일렬로 쫙 내려오는 거, 반계는 옆으로. 그러니까 큰아버지 자식 이런 것들이 반계일족이야 나고. 반계일족.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결합이 돼야 돼. 비상속인의 배우자가 말이야.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있으면은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공동.
물론 배우자는 5할이 가산됩니다. 직계비속보다는 5할을 더 받아.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으면은 직계존속하고 배우자가 역시 이때도 5할이 가산됩니다. 이때도 역시 5할이 가산돼. 직계존속도 없다면은 배우자가 단독 상속해. 배우자도 없으면은 형제자매 이렇게 되는 거야. 상속 순위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1순위가 1순위가 있으면은 1순위만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에요. 2, 3순위는 실종 선고를 청구 못 해. 다시 말하면은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 대하여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은 내 자식이 결혼을 해 가지고 자식을 둔 상태에서 생사불명이 돼 버렸어. 그럼 부모는 실종 선고 청구 못 하는 거야. 손자 며느리하고 손자 소녀가 실종 선고 청구를 해야지. 부모라도 자기 청구 못 할 때 물론 미혼이다. 미혼이 생사불명이 되면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존속 부모가 실종 선고 청구권자가 되는 거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1순위가 있으면은 2순위 이하는 그러니까 선순위자가 있는 나는 후순위자들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다. 선순위자가 있는 한은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실종 선고는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사람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실종 선고 내려지면은 선 실종 선고가 우선하나 후 실종 선고가 우선하나. 우리가 간주주의를 택하고 있죠. 추정이 아니고. 그러면 앞에 게 실종 선고 내려졌으면은 이게 가정법원에 의하여 취소가 안 되는 한은 그 실종 선고는 계속 유효한 실종 선고야. 따라서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실종 선고 내려봤자 이거는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 선 실종 선고가 더 우선합니다. 후 실종 선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실종기간 말로시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만료된 때 사망하나 보죠. 그러면 그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 간주되니까 만료되기 전까지는 뭐로 간주? 생존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오늘 지문처럼 뭐 실종 뭐 선고일로까지는 뭐 생존한 거로 본다면 안 돼. 왜냐? 사망 간주가 실종기간 만료시부터 사망 간주되는데 오늘 선고했는데 실종기간 만료가 여기야. 그러면은 여기부터 사망 간주되는데 여기까지 생존한 거로 본다 그러면 되나? 그럼 여기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이 관계, 그죠? 말이 안 되잖아, 상식으로 보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실종 선고는 나중에 있었는데 사망 간주 시기가 아버지 사망한 것보다 더 앞이다. 그럼 이 사람은 아버지 사망할 때 이미 사망 간주된 자식이죠? 실종기간 만료가 이때 됐으니까 아버지는 여기 사망하고, 그죠? 비록 실종 선고는 아버지 사망 후에 실종 선고가 났다 하더라도, 우리 실종기간 만료시주를 택하니까 만료시도 소급해야 되잖아. 여기 사망 간주가 된다는 말이야. 아버지는 여기 사망해. 그럼 이 자식은 실종 선고는 나중에 났지만 사망 간주이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이런 판례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간주니까 아무리 살아 돌아오든 말든 살아 돌아오는 것만큼 더 확실한 반대 증거가 어디 있어, 그죠? 사망 간주가 되고 있는데 살아 돌아오면은 사망 간주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 증거잖아. 살아 있는데 왜 사망 간주가 돼? 이렇게 반대 증거가 나타나던다고 해서 실종 선고의 효과가 깨뜨려지나? 뒤집어지나? 안 된다. 이게 바로 간주야. 그죠? 반드시 이 가정법원을 통해서, 그죠? 실종 선고 취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는 여전히 사망 간주가 있고, 그리고 실종 선고로 인한 사망 간주 효과는 모든 법률 관계에서 사망 간주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 했다시피 실종 선고가 자연인의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상실시키는 제도는 아니다 그랬잖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오직 사법적 법률 관계, 공법적인 문제, 범죄가 성립하느냐 마느냐 문제, 성건이 있냐 없냐, 비성건이 있냐 없냐, 이런 거는 전혀 실종 선고와 관계없다.
살아도 오는 후도 마찬가지고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 조심할 거는 소급표가 있는데 소송 절차는 법적 안정성이 되게 소송 절차의 안정성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생사불명인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생사불명인자가 그 재산관리인이 예컨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소를 제기했어. 일단 여기서 여기서 소를 제기해 재산관리인이 소제기 이렇게 이제 소가 제기돼가 소송 계속 중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실종 선고가 나왔어. 근데 실종 선고는 소급표가 있으니까 사망 간주가 여기서 되더라. 이거 실종 기간 만료시가 여기다 이 말이야. 여기서 사망 간주가 돼. 그러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소를 제기한 꼴이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 소제기가 무효가 된다든가 이 얘기한 판결이 무효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 사법적 법률 관계만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근데 소송 절차는 공법적인 문제거든. 절차법은 공법이 공법적인 문제거든. 그리고 소송 절차의 안정이 법적 안정이 중요하거든. 이런 경우에 실체법 사법적인 관계 그걸 적용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소를 제기했네. 무효야. 당사 적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제기도 무효고 그러니까 판결도 무효고 해버리면 할 일 많은 법관들이 그동안 고생해서 심리해가지고 판결 내리는 다 무효가 돼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 소송 절차의 안정이 깨져.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급표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일단 소를 제기할 적에는 실종 선고는 나중에 난 거고 소를 제기할 적에는 사망 간주가 안 됐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종 선고로 사망 간주됐으니까 상속인들이 소송 수개 같은 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소제기 자체가 무효가 된다든가 이 얘기한 판결이 무효가 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시험에 엄청 잘 나와. 엄청 잘 나와. 이 다음에 이제 조문 이제 제대로 알면 돼. 그러면 조문 특히 그 29조 그 실종 취소됐을 적에 취소사유 법에는 두 개만 사유를 취소 사유를 규정해놨지만 통설이 하나 더 인정하죠. 기산점 이외의 생존 사실을 그러면 취소도 소급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고 후 취소 전이야. 오늘 지문처럼 실종 선고 청구 후 안 된다. 실종기간 만료 후 안 된다. 오직 선고 후 취소 전. 알겠죠? 그런 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 항을 보면 여러분은 채권법이 시험범위 아닙니다만 748조 조문을 딱 보면은 요 이항하고 똑같이 규정되어 있어. 748조를 보면 부당이득에 관한 748조를 보면 부당이득 뺀도 보면은 선의자는 현존 이익만 악의자는 받은 이익 플러스 이자 손해가 있으면 손해가 이리 돼 있거든. 부당이득 반환 범위도 똑같아. 그래서 조문이 똑같이 되어 있는 걸로 볼 적에 여기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요 이항 규정은 성질이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환 범위가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직접 원인으로만 간접 원인, 전득자 같은 거는 이 이항 적용 안 돼요. 이 정도면은 실종 선고 문제 안 틀릴 거예요. 이제 오늘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차이점은 뭐 오늘 법인 첫 번째 문제가 그거는 뭐 그렇게 꼭 출제가 되겠냐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사단법인, 재단법인 차이를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정관 특히 조심할 건 보충제도가 재단법인에만 있고 사단법인에는 없다라는 점, 그죠? 그런 걸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이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요건이 그죠? 목적의 비영리성, 그 다음에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그죠? 마지막으로 설립등기. 그리고 마지막 설립등기가 됨으로 해서 드디어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사단법인 설립은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뭐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7가지, 그저 이런 단순한 기 문제 이런 거 좀 시험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쩌니까 우리가 뭐 출제자들 따라갈 수밖에.
제 개인적으로는 단순 암기 문제 좀 출제 안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지. 근데 뭐 몇 번 하다 보면은 저절로 되지 않나요? 일부러 뭐 애우려고 막 노력하지 않더라도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 인면, 사원 자격, 덕실, 존립 시기, 해산 사유. 물론 이거는 정하는 때에 한해서. 그다음 등기사항도 요와 비슷하다. 이제 나중에 등기사항 보면서 알죠. 그다음에 사단법인에서 판례 하나 꼭 알아야 된다면 설립해서 정관이죠. 사단법인의 정관은 계약이다, 자치법규다. 계약이다, 자치법규다. 잘 공부 안 된 사람은 118페이지 기본서 봐보세요. 그 판례 소개되어 있잖아. 118페이지. 자치법규다, 정관도. 법규다 그랬으니까 법률행위 해석이 아니고 법규 해석 방법에 따라야 되겠죠. 따라서 뭐 사원의 다수결이라는 방법으로 그는 법률행위 해석이면 다수결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지만 법규 해석이니까 다수결의 원리 이런 거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사원총회 결의라는 방법으로 어떤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나 사원들을 구속할 수가 없는 거고 그 판례 알면 되고.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은 기재되어야 정관이 유효하게 되죠. 임의적 기재사항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그러나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도 정관이 일단 기재되고 나면은 효력 면에서는 양자 간의 차이가 아무런 없다. 정관 변경할 때도 임의적 기재사항도 기재된 이상은 똑같은 정관 변경 방법을 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무관청은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이 허가는 재량입니다. 주무관청이 재량이다. 기속행위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설립 등기가 되어야 법인이 드디어 법인격을 취득한다 그랬죠. 설립 등기 없이 법인격을 취득할 수는 법인이 성립될 수는 없다. 그럼 하나의 설립 등기에 하여 두 개 법인이 탄생할 수 있나? 절대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어떤 하나의 먼저 설립된 법인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은 그 똑같은 설립 등기를 가지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시킬 수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설립 중에 사단법인에서 발기인이 했던 행위들이 나중에 성립된 법인에게 그 권리들 같은 게 기속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권리를 기속시키기 위한 이전 행위가 필요하다. 발기인이 한 개인적으로 취득한 거 말이야. 그러나 설립 중인 사단법인에서 한 행위들은 설립을 위한 행위인 이상은 법인에 기속된다. 그냥 발기인과 달리. 비법인 재단 설립이 훨씬 중요한데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 설립 행위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험에 이 착오 문제로도 잘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그죠? 일단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이지만 취소할 수가 있다. 뭐 서면에 의하는 요식 행위잖아요. 요식 행위라도 원래 해제는 정려편에 가 보면은 서면에 의한 해제는 해제를 못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555조에서 착오를 위한 취소는 해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서면에 의한 요식 행위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법인이 이미 성립되었던 말았던 그 출원한 재산이 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되었던 말았던 아무런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출원재산 귀속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절충설을 취하죠. 대내외 관계 구별설이라고 그러죠. 대내관계라고 하는 거는 출원자하고 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 이게 대내관계지. 이거는 그냥 무조건 등기, 부동산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 없다. 법인에게로 이전 등기 필요 없다. 법인 설립 등기만 되면은 그럼 법인이 성립됐죠. 성립만 되면은 바로 그냥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는 없어도 법인께 됩니다. 유언도 마찬가지야. 유언으로 재산을 출원한 경우도 유언이 효력만 발생하면 즉 유언자가 사망만 하면은 바로 법인께 됩니다. 그러나 대외관계 즉 재단법인이 대외적으로 즉 제3자에게도 그 부동산 우리 재단법인 거야. 대항하기 위해서는 즉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것도 별 것도 아닌 게 시험에 그죠?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근데 뭐 꼭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아까 사단법인에는 없지만 재단법인에 있는 제도, 즉 정관 보충 제도라 그랬죠. 정관에서 재단법인의 필요적 예상은 사단법인이 7가지인데 말하여 재단법인은 5가지밖에 없죠. 필요적 예상이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이사, 인명, 그죠? 자산, 이 5가지. 재단법인은 자산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 인면 이 5가지만 필요적 예상이고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자격 득실이 필요적 예상 일수가 없잖아.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존립시키는 해산사유는 사단법인에서도 정하는 때만 필요적 예상인데 아예 재단법인에서는 임의적 예상이야. 임의적 예상이야. 근데 이 5가지 이 필요적 예상 중에 재단법인에서 제일 중요한 2가지는 목적과 자산입니다. 재단법인이 재산이 집단이니까 자산이 중요하죠.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과 자산은 절대 보충이 안 된다. 좀 이 2가지보다 좀 덜 중요한 3가지. 그죠? 명칭이라든가 뭐 사무소 소재지라든가 이사 인면 있죠. 요것들을 설립자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청구에 하여 법원이 이걸 정할 수가 있다. 이걸 정관 보충제도라 그럽니다. 법원이 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재산이 재단법인의 완전히 실체잖아. 재산 없는 재단법인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원자가 명의만 재단법인 앞으로 할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소유권이 출원자 나한테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에서 그 설립 허가를 해줘버리면은 재산 없는 재단법인을 설립 허가해주는 꼴이 돼버리잖아. 이런 거 허가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런 판례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능력을 하는 불법행위 능력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불법행위 능력 35조 이거는 조문을 딱 알고요. 조문을 딱 알고 오늘 시험에 있었으니까 권리 능력과 관련해서 그 판례 126페이지 우리 기본서 그 판례 원래 목적 범위 내란 정관에 정한 목적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은 물론 간접적으로라도 필요하면은 모두 포함되는데 여기서 목적 수행에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된 행위가 정관 기재의 목적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이거는 기준이 안 됩니다. 역시 가로 안에처럼 또 어떤 판례는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야. 오직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은 목적 범위가 아니라도 추상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범위 내라고 해석이 되면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야. 저것들이 현실적으로 필요 안 해도 그죠? 이게 올해 엊그제 6월 달에 법무사 시험 지문이라서 내가 그걸 해놨는데 오늘 시험 쳤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불법행위 능력. 불법행위 능력과 관련해서는 판례 몇 가지 말면 틀릴 게 없습니다. 조문 일단 잘 파악해야 되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해서 대표자 개인이 책임을 면하나? 면하지 않는다. 조문과 관계되는 거 지금 내가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756조 사용자 책임과 대비해 보면은 그 사용자 책임은 면책 사유를 입증하면은 사용자가 면책이 되거든. 여기서 법인이 면책 사유를 입증한다고 법인이 면책이 되나? 면책 규정 없다. 응? 그 다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요. 법인이 배상을 해준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했는데 사용자 책임과의 관계에서 35조가 특별 규정이야. 그래서 대표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거는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만 적용돼.
대표자가 아닌 단순한 피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대표기관이 아니니 그는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뿐이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죠?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하는 한은 사용자 책임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여기 더 우선 규정이야. 피용자라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안 될 적에 비로소 사용자 책임을 간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원래 성립하지 않죠? 그러면 대표자 개인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5조 2항에서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이나 이사 기타 집행한 사람이 그러면은 이거는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을 때 2항이 적용되는 거야. 만약에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서 이럴 적에 사원총회에서 의결에 찬성한 사원이 무조건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가? 안 집니다. 단순히 의결에 찬성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라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않는 경우에는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들이 그죠? 연대하여 책임을 져. 이항에 하여. 그럼 이항은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 경우야. 만약에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단순히 사원총회에서 의결에 찬성해 줬다는 것만으로 사원이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 아니야. 그건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 질 거니까. 다만 사원이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저질렀다든가 적극 가담을 했다든가 그 불법행위 이러면은 책임을 져 불법행위 책임을. 그러나 단순히 사원총회나 대의원회의 이사회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것만으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양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판례. 여기 대표자라는 거는 직위가 어떻다, 명칭이 어떻다, 등기가 되었다 이런 거 묻지 않는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면 되는 거지. 이사회에도 만약에 우리는 이사가 여러 명이면 각자 대표이 되어 있는데 정관으로 대표권 없는 이사도 있을 수 있거든.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하려면 반드시 대표기관의 행위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대표기관 아닌 사람들, 예컨대 감사라든가 이사가 임의로 선임한 임의대리인 있죠. 이런 사람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대표자의 행위가 아니라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임시이사나 특별대리인은 대표자가 맞아요. 청사님도 대표자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대표권 남용입니다. 대표권 남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제 뭐 다른 법에도 마찬가지야. 남용과 일탈은 구별해야 되죠. 일탈은 용어에서 알 수 있지만 유홀이라고도 하잖아. 근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게 일탈이야.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게 일탈이야. 남용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근한 범위 내의 행위를 하는 게 남용이야. 다만 내는 내인데 본인 내지는 법인을 위해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나 자기와 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위하여 행위를 하는 게 그게 남용이야. 그러니까 남용은 크게 계약 책임, 남용이 있을 적에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눠서 이해를 해야 돼. 일단 계약 책임은 원칙 유효해. 유효하다 말은 법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컨대 말이야 대표자가 1억을 돈을 빌릴 수 있는 대표권이 있어. 그러니까 1억을 빌렸어. 근데 법인을 위해서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자기 딸 이번에 혼수 비용 마련하려고 아니면은 집 이사 가는데 이사비 보태려고 평수를 넓혀서 이제 집을 사가지고 가니까 돈이 필요. 그럼 이 자기나 자기 딸 혼수비 또는 행님 사업자가 대주려고 이런 거야. 그럼 이런 거 남용을 해도 일단 그날 1억을 빌렸으니까 원칙으로 법인이 갚아야 돼. 법 유효하니까. 그 소비대차 돈 빌리는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야. 법인이 갚아야 되는 거 원래. 그러나 예외적으로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이 사람, 이 대표자가 지금 법인을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돈을 빌린다. 즉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다든가 또는 가실이 있는 경우 몰랐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107조 1항 단서에 하여 무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법인이 돈을 갚지 않아도 돼. 이거는 계약 책임과 관련되는 거야. 문제는 이때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은 지지 않는가 이거야. 즉 법인이 35조의 책임은 지지 않는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근데 우리가 직무에 관하여 의미가 외행설에 따르죠. 객관적으로 볼 적에 행위의 외행상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면은 설사 사리를 도모한 경우라도 그죠? 직무행위 포함된다 그래가지고 원칙이 이거는 요 계약 책임과 헷갈리면 안 돼. 오늘도 뭐 직무니 계약 책임이 유효화되는 게 있었잖아. 왜 헷갈리면 안 돼? 원칙이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 불법행위 책임. 그러나 예외적으로 역시 상대방이 남용사실에 대해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야 이거는 이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 중과실이 있는 경우 이때는 책임을 지지 않아. 이렇게 계약 책임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이렇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일반 대표자 개인의 입장에 보면 일반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손해배상 책임이니까 가실상계법리 있죠. 유추증이 될 수밖에 없죠. 손해배상에는 유추증이 된다 그랬으니까요. 자, 그럼 법인의 불법행위 문제도 엔간한 문제는 다 맞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기관으로서 이제 먼저 이사는 이제 조문, 이사 관련되는 조문들이 있죠. 그걸 일단 숙지를 해야 돼.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사무집행기관이고, 그죠? 대외적으로는 대표기관이죠. 이사는 이사는 대표기관이다 보니까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 됩니다. 감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 아닌 것과 구별해야 됩니다. 그다음 법인이 이사를 선임하는 건 일종의 이임유사 계약이 됩니다. 이임처럼 취급하면 돼. 그다음 만약에 이사가 선임되었다가 사임을 할 적에 우리 나중에 의사표시가 아마 공부하겠지만 우리는 도달주의를 택하잖아. 도달하면은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해. 사임의 의사표시라면 술은 근한 있는 사람에게 도달이 되면은 이제 사임이 된 거야. 근데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는 철회를 못 하거든.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술은 근한 있는 기간에 도달될 때까지는 처리할 수 있어. 도달된 이후에는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도달만 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 사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뭐 간청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사의 계리가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거 아닙니다. 도달만 되면은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특히나 도달이 아니라 정관에서 사임의 의사표시는 이럴 때 효력이 발생한다. 특별히 정관에서 효력 발생 시기 같은 걸 정해놓고 있는 경우에는 도달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정해진 시기에 사임이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냥 도달해도 그 정해진 시기까지는 여전히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 기본서 134페이지 그 2의 4번 판례 동그라미. 법인의 정관의 이사 해임 사유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관에 규정된 사유가 아니고는 원칙적으로 해임을 하면 안 됩니다. 정관에서 해임 사유를 딱 정해놨잖아. 그래서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해야만 해임을 시킬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규정한 해임 사유는 아니지만 그 두 가지, 이사에게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이사가 정상적으로 사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하나, 정상적인 사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하나,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정관에 정한 해선 사유가 아니지만 해임을 할 수가 있다.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고 정상적 사무집행이 불가능한데 해임 안 시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대표권 제한과 관련해서는요, 대표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조문이지만 꼭 기억해야 돼. 우리 다 아는 사실. 법인에 많은 등기라는 말이 나오죠. 딱 한 가지, 설립 등기만 대항 요건이 아니죠. 그것만 등기가 성립 요건이야. 설립 등기 하나 빼고는 등기가 나오면 그 뒤에가 대항 여부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대표권 제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유효한 제한이 돼. 이 말 바꾸면 틀리는 거야. 그 다음에 정관에 기재해서 유효한 제한이라 하더라도 등기해야 대항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거꾸로 말하면 등기해야 대항을 할 수 있으니까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이때 대항할 수 없는 삼자 선하기를 묻지 않는다라는 것도 유명하잖아. 이 말을 서로 바꾸면 안 돼. 등기해야 유효하고 안 돼. 뭐 정관에 기재해야 대항을 안 돼. 이것도 시험에 은근슬쩍 잘 나온다. 특히 선하기를 불문하고 등기 안 하면 대항 못 한다는 것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적법한 대표자가 대표행위를 한 계약 같은 거 맺었다 제3자와 그 효과는 꼭 성립상의 효과뿐만 아니라 모든 효과가 본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기속한다. 대표자에 기속하는 게 아니고 성립상의 효과, 위반의 효과 할 것 없이 전부. 이것도 최근에 19년에 나온 판례니까 벌써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죠.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그 63조 4조 즉 임시이사,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게 왜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사가 없거나 결론이 있다 이 말 나오면은 이익 상반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다 요쪽이 임시이사, 이쪽이 특별대리, 이거 서로 말 바꾸면 안 돼. 다 이거는 대표기관이 돼. 이들이 제3자에게 손해 가면 법인이 불법에게 성립해. 말 바꾸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임하는 기관은 어디다? 주무관청이가 오늘 시험 제문처럼 법원이다. 법원이. 시험에 대단히 좌우지간 잘 놉니다. 그리고 정관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돼 있죠. 딱 조문이 62조에서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응? 딱 조문이 특정이 되어 있잖아. 특정한 행위를 위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바로 임의 대리인으로서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이거는 이거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그 다음에 원래 대내적인 사무집행은 이사가 여러 명이 있으면 가반수로 하잖아. 이사의 가반수로 하는데, 근데 우리 민법을 보면은 이사가 이렇게 가반수가 되어 있는데 만 정관에 대표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정관에. 근데 이제 이걸 우리 최근 판례가 2017년 판례인데 판례가 이렇게 말한 거야. 아무리 정관에 대표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사원총회가 아니고 이사회. 이사회는 민법상 필수기관이 아니잖아. 사원총회 대표권이 있는 대표이사만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돼 있어 봤자 정관에. 원래 민법이 정관보다는 민법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 법이니까. 대내적인 사무집행은 이사회 가반수로 한다고 돼 있잖아. 어차피. 근데 그 정관에 대표이사만이 이사를 소집했다. 이거는 가반수로 할 수 있는데 편의상 그냥 대표이사만 소집을 하도록 그냥 맡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그런 정관 규정이 있다고 해서 가반수 이사가 이사의 소집을 요구할 수 없느냐? 그런 거 아니다. 맡겨놓은 것에 불과하니까. 근데 이사가 소집을 요구하는데도 대표의 소집을 안 해. 그러면 그들이 가반수들이 찬성을 얻어가지고 그들이 소집할 수도 있다.
소집할 수가 있다. 얼마든지. 그 다음에 이때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가 정관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는 거죠. 또 아니면 과반수가 소집하거나. 이는 당연한 거 소집하는 거니까 주무관청의 허가 같은 걸 법원의 허가 같은 걸 얻을 필요가 없다. 그냥 소집하면은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직무대행자 조문, 이것도 조문만 보면 되는 거니까 뭐 감사도 오늘 한 문제 그거 있었잖아. 그것만 풀 수 있으면 감사 되는 거 다 됐어. 감사 문제. 그다음 사원총회도 조문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원총회에서 이사회에 준용되는 것과 안 되는 판례 한 가지를 알아야 돼. 소수사원권에 의한 소집. 이사회 소집에 준용된다? 안 된다 이거는. 왜냐면 소수사원권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사원의 고유권으로서 소수사원권을 인정해 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법원이 나중에 허가를 얻어서 소집하잖아. 이거 소수사원들이 5분의 1 이상이. 이럴 적에 법원이 후견자적 지위에서 사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말이야. 허가를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소집해 이렇게 말이야. 그런 취지로 소수사원권에 의한 이 사원총회 소집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사의 소집에 요구했는데 이사들이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 안 한다고 해서 그 이사들이 뭐 법원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스스로들이 소집하고 이럴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이사회는 민법상 필수기관도 아니고요. 의사결정기관도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원칙적으로 뭐 정관 변경이나 임의 예산을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계리권의 과반수로 의결하죠. 요 규정은 이사회에도 준용이 되고 또 어느 관계되는 사항을 의결할 적에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되어 있죠. 요것도 이사회에서 이사회도 준용이 됩니다. 유주정이 됩니다. 유주정이 그러니까 어느 이사가 그 이사회에서 관계되는 사항이 있는 이사라면은 그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헌법을 공부하잖아. 헌법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수 알죠? 의사정족수는 그 모임이 성립되기 이하엔 필요한 정족수를 말해. 민법에는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래서 통설이 그냥 2명 이상만 출석하면 된다고 보는 거야. 반면에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정족수잖아. 이거는 우리 민법상 아까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계리권의 과반수 그죠? 이거 할 적에 어느 사항과 관계되는 사원이나 이사는 결국 의사정족수를 계산할 적에는 포함이 됩니다. 출석 사원에 포함이 돼. 그러나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야. 계리권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사회도 똑같고 유추 적용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 계리권은 원칙이 평등이지만 정관으로 얼마든지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원의 이 사단법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만 법인의 규정이 대다수가 강행 규정입니다만 이 규정만은 임의 규정이다. 정관으로 얼마든지 다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관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단법인 정관 변경은 자율적 법인이니까 3분의 2 찬성만 얻으면 그죠? 변경할 수 있고 설령 정관에서 정관 변경 못한다고 돼 있어도 이때는 3분의 2는 아니고 전원 동의만 있으면은 여전히 변경할 수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원래 동일한 사단인 법인이냐 아니냐는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하냐 따라 결정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적법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서 우리 사원 자격 득실에 가는 게 정관의 필요적 예상이잖아. 딱 규정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정관 규정되어 있는 그 사원 자격 득실에 가는 걸 정관 변경 절차를 통해서 사단 변경을 시켰어. 변경을 득실이니까 취득과 상실이잖아, 사원 자격. 그러니까 좀 사원이 달라졌어. 그럼 이거는
합법적인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원이 달라졌죠. 이런 경우라면은 원래는 구성원이 동일해야 됩니다만 구성원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벨기에의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민법의 절차에 따라서니까. 재단법인은 원칙은 정관 변경이 허용 안 됩니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정관에서 변경방법을 정강경화하고 목적 달성 재산 보존을 위하여 적당할 적에 간단한 거 있죠. 명칭 사무소 소유지 그죠? 아니면 이제 중요한 목적 같은 것도 변경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점이다. 전부 다 사단법인은 재단법인은 전 모든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 이 허가는 인감이다.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거와 관련해서 기본재산 편입이나 처분. 기본재산은 자산,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재산이 기본재산이 될 거니까 정관 변경 절차를 반드시 수반하죠. 처분이든 편입이든 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와 관련해서 판례가 많습니다. 이때 주무관청 허가는 꼭 사전 허가해야 된다.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나주 사후라도 좋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없이 하면은 다 무효다. 채권적, 물권적 다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처분행위에 들어갑니까? 저당권만 설정돼가는 재산이 처분되나 안 되나? 아직 처분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저당권 설정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기본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경우에 강제집행이 실시되게 되면은 재산이 처분되는 꼴이 결과가 되죠.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주무관청 허가는 경매개시의 요건이냐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냐. 처분이 되려면은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야 처분이 되잖아. 그럼 허가는 처분행위 허가가 필요하니까 허가가 있어야 제3자가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지 허가 없이도 얼마든지 경매는 개시할 수 있다. 경매 개시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관에서 기본재산 담보 설정할 수 없지만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받은 경우에 담보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정관에 규정돼 있어. 그래서 그 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가 저당권을 설정했어. 그러면 저당권 설정에 이미 주무관청 허가가 있었죠. 정관에 따라서. 그럼 저당권 설정을 주무관청 허가해 줄 적에는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나중에 경매가 개시될 거라는 것은 단순히 전제돼 있죠. 그러니까 경매 개시, 즉 저당권이 실행될 적에 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 허가를 얻을 필요는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재단법인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에게 채권을 갖고 있는 자에 불과한 사람이 기본재산을 양수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채권자가 주무관 허가를 신청 안 하려고 하는 재단법인 대신에 야, 왜 허가를 신청 안 하느냐? 빨리 허가 신청해라. 이런 걸 청구할 권한이 있다 없다? 그건 재량이라 그랬잖아. 재단법인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재산 이던 것이 보통재산으로 변경이 됐다. 주무관 허가를 얻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기본재산이죠. 나중에 주무관청이 추인을 하면은 옛날에 기본재산 이던 시절에 처분행위를 했던 행위죠. 그 행위가 추인한 지금부터는 유효하게 됩니다. 유효하게 된다. 그 다음에 해산사유 이런 거 조문들 알아야 되고요. 공통된 해산사유 그죠?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 다음에 사단법인의 특유한 해산사유 두 가지.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된 때하고 4분의 3 총회의 결의. 이 정관변경과 사원총회 결의로 하는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정권상이랍니다. 절대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없다. 근데 뭐 이사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니? 이사의 결의로 정관변경할 수 있니? 이렇게 정관이 규정돼 있어도 다 무효다. 물론 그 정족수는 정감이 가능해. 정족수 자체는 박탈은 안 돼. 사원총회에서 다른 기관에 맡길 수는 없어. 그 다음에 사단법인에도 한 명도 없게 되면 해산 사유가 되지 한 명도 없게 됐다고 해서 바로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거 아니잖아.
비법인 사단에서도 똑같다. 사원이 얻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니고 청사 목적 범위 내에서는 비법인 사단도 여전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 다음에 청산에 관계되는 예를 들면 청산에 관계되는 조문들은 다 강행 규정이죠. 청산하고 남는 재산 어떻게 하느냐? 일단 80조가 정관에 지정된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이때 간접적 지진도 좋습니다.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국고로 들어간다.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고로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절대로 개인 구성원들 사원들에게 분배한다든가 이런 일은 안 생긴다.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청산 사무와 해산 등기. 청산 사무도 종결되고 해산 등기도 되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이 소멸한다. 둘 중에 하나만 돼 가지고는 소멸하는 거 아니다. 즉 청산 사무가 종결되어도 등기가 안 되면은 소멸하는 거 아니고 반대로 등기가 되어도 아직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으면 소멸되는 거 아니고 이런 것들도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산 청사는 누가 감독한다?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강행 규정들에 관계되는 게 이는 객관적인 법원이 감독한다. 해산 청산과 관련되는 것은 법원이 감독한다는 점을 꼭 알아야 됩니다. 법인의 사무는 누가 간다? 이는 주무관청이 하는 거고 그 양자 헷갈리면은 안 돼요. 그 다음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 우리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거 빼고는 다 준용 내지 유추 적용이 되죠. 근데 하나 딱 안 되는 게 있다. 하나 딱 안 되는 게 있다. 그 바로 60조입니다. 즉 요거 등기하지 않으면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야. 근데 비법인 사단은 설립 등기가 안 되어 있잖아. 대표권 제한을 어디다 등기합니까 도대체? 등기할 데가 없지. 법인이야 설립 등기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설립 등기사항이 있잖아. 그 등기사항에 등기하면 돼.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처럼 뭐 그 박스 안에 8개가 들어있던 중요 유추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10개가 있던 적용 안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기억하면 쉽죠? 하나밖에 없어. 그걸 꼭 알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비법인 사단에서 대표권 제한이 있는데 정관에 그죠?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어. 근데 이거 등기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거래행위가 유무효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제한이 있더라도 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버렸다 대표자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은 그냥 유효해. 상대방이 악이거나 선의라도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돼. 딱 그렇게 해결한단 말이야. 등기되었느냐 안 되느냐가 따지는 게 아니고. 등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될 게 있다. 학교하고 노인요양원, 노인요양센터. 학교, 노인요양원, 요양센터도 요양하면 기억해. 학교, 노인요양. 이는 그냥 단순한 시설에 불과한 것이지 법인도 아니고 비법인 사단도 비법인 재단도 아니다. 오늘 시험이 있었잖아. 학교, 노인요양. 이거는 그냥 시설에 불과해. 시설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 물권법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총류편에 가면은 물권법에 사용수익은 각 사원이 정관에 따라 할 수 있고 관리 처분은 사원 초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 되어 있거든. 그게 이제 우리가 물권법 시험 범위 아니지만 민총에 관련돼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역시 아까처럼 정리를 이렇게 하죠. 관리 처분 행위냐 아니냐가 자꾸 시험에 나와. 근데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게 거의 없어.
오늘 시험 친 거, 예컨대 종중부동산에 대해서 매각을 한 거, 매각대금, 또는 수용이 됐을 적에 수용보상금, 이거 분배하는 거는 처분행위가 맞아. 관리 처분할 때 처분행위 맞아. 이거 빼고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한 게 거의 없어. 물론 물건법까지 우리가 시험 범위면 분묘 설치 행위도 종중임야에 분묘를 설치하게 하는 것도 형행인데, 그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 게 아니야.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만 딱 기억하자. 응? 종중부동산 매각을 했을 적에 매각대금이 생기죠. 수용이 되면 수용보상금이 생기죠. 이 매각대금이나 수용보상금을 종원들에게 나눠줘, 분배해 주는 거 말이야. 이거 알 수 있잖아. 분배 중 처분행위 아니야. 이것만 처분행위야. 그럼 나머지 처분행위 다 아니야. 보증을 선다, 설계 용역계약을 맺는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주기로 한다, 다 아니야. 처분행위 아니야. 이거 관리 처분행위 아니야. 관리 처분행위면 사원총회 계리를 거쳐야 되거든. 관리 처분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관리 처분은 아니행위는 사원총회 계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지. 자, 그렇게 아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만 적용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관리 처분에 해당하는 것도 하나만 기억하자. 나머지는 다 관리 처분 행위 아니야.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냐? 그런 식으로 일일이 우리가 이 많은 걸 기본 강의도 아니고 지금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총유물, 비법인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가 총유니까, 특히 비법인 사단은 총유니까 지분이라는 게 없습니다. 공유나 합유처럼 개인들이 나 지분 얼마 있다 이런 게 지분이 없어.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총유고, 그 총유물에 대한 소 제기할 적에 원고 적격, 딱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가 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사원총회 계리를 얻어가지고 비법인 사단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 사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이거 두 가지 빼고는 원고가 될 수 없다. 대표자든 구성원 개인이든 대표자든 사원총회 계리를 얻었든 말든 개인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절대 없다.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구성원들 개인의 이름으로. 절대. 보존행위라도 마찬가지다. 보존행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원고가 될 수 있는 건 그 두 가지밖에 없다.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에게 내가 돈을 받을 게 채권자야. 그럼 내가 비법인 사단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나한테는 채무자지만 비법인 사단이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게 있어. 근데 비법인 사단이 돈을 안 받아. 그러면 내가 대의권 행사할 수 있죠. 왜 니 안 받냐? 대신 행사하는 거야. 빨리 저 삼자 보고 빨리 비법인 사단한테 갚아라, 그죠? 이 대의권 행사할 적에 비법인 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들, 즉 사원총회 계리 같은 걸 거쳐야 되는가? 근데 원래 대의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내가 행사하는 거거든. 별도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없다. 그건 나중에 마지막 12회 때 종합문제로 대의권회가 오늘도 시험 쳤죠. 마지막 종합문제에도 이 지문이 또 들어있을 겁니다. 표현들이 비법인 사단의 재산 처분행위에 대해서 표현들이 성립한다? 왜? 비법인 사단 간 총류와 관계되는 규정들은 전부 강행 규정들이야.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종중의 임직원들은요, 종중재산 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여러분 우리 민총 시험 범위 내에서 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옵니다. 오늘 부재재산 관리처럼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냥 어디서든지 간에 민총 범위 내에서는 민총 범위 내에서 주의 업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 아닌 거 없어 하나도. 그게 비법인 사단이든 오늘 부재재산 관리 쪽이든 전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업무 아닙니다. 여성도 종종 이런 언급할 필요가 없죠. 거의 여성에게 연락 안 하고 이러면 다 무효야. 그런 계리들.
그 다음에 우리가 명의신탁이 물권법의 시험 범위입니다만 종중재산은 여전히 예외적으로 나쁜 목적만 없다면, 그다음 탈세라든가 법령 위반 이런 목적만 없다면은 종중재산은 여전히 명의신탁을 해도 유효합니다. 예외적으로 오랜 전통을 실명법에서 예외로 인정해 준 거야.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종중재산 명의신탁 종중은 우리가 말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말한다. 종중유사단체 종중이 아닌 거, 거기에는 그 종중이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종중유사단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중의 법리를 적용하면 안 돼요.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종중은 구성원용 일부를 배제시킬 수 있나? 없죠? 탈퇴할 수 있나? 종중이? 안 되죠? 남자만으로 종중원으로 할 수 있나? 안 되죠? 그러나 종중유사단체는 다 가능해. 사적 임의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럼 종중이 아니야. 종중유사한 단체라 그랬잖아. 종중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남자만으로 모임도 있을 수 있고, 부녀애처럼 부녀자만으로 모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야. 사적 임의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종중이든 교회든 분열 인정되나? 안 된다. 판례가 종중에도 분열 인정 안 되는 판례가 있고, 교회에도 분열 인정 안 된다는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관련해서는 옛날에는 뭐 분열 당시 교인들이 총회 소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분열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탈퇴만 인정되죠. 그게 탈퇴가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탈퇴하게 되면 이제 종전교회에 대한 지위를 상실하죠. 그럼 종전교회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이제 남은, 우리는 탈퇴해버렸으니까 잔존교인들의 종료가 됩니다. 잔존교인들의 종료가 된다. 교단에서의 탈퇴 내 소속 교단의 변경은 몇 분의 몇이 필요하다? 정관 변경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이니까 정관 변경에 준하여 3분의 2, 4분의 3이 아니고 3분의 2. 그 다음에 종중하고 아파트 관리단 이런 것 빼고는 비법인 사단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조직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종중은 자연 발생적이니까 조직행위가 필요하잖아. 아파트 관리단도 아파트 소유자가 되면은 자동으로 관리단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조직행위 필요하잖아. 이 두 가지만 조직행위가 필요 없고, 나머지 비법인 사단들은 전부 조직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